안녕하세요. 그리스 로마 신화 4주차 2강입니다. 대충 예상하기에 이 부분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끊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강의가 우리가 그 왕의 죽음, 그래서 식물시인의 죽음에 대한 얘기를 제임스 쿡 선장의 죽음과 관련지어서 얘기하기로 하고, 이게 여는 이야기 한 토막인데 이게 좀 길어서 다 못할 것 같아서 그 뒤에를 좀 남겨놓고 앞 수업을 끝내기로 하고, 마지막 부분만 그 제임스 쿡 선장의 죽음에 관한 마지막 부분만 4주차 2강의 앞부분에다가 달아놨습니다. 자, 마카이키 축제, 그러니까 제임스 쿡 선장이 죽게 된 계기가 된 그 신화의 축제가 이제 마카이키 축제입니다. 마카이키 축제는 이제 사라진 신, 1년마다 신이 사라지는 거죠. 또는 신화적 역사 속에서 사라졌던 신인데 제의에 의해서 재현되는 신인 겁니다. 1년에 한 번씩 돌아온다고 제의에서 이렇게 가정하는 거죠. 사라진 신이면서 동시에 또 왕이기도 해요. 이게 신이자 왕인 존재인 거죠. 이게 마카이키, 또 마카이키라고 해, 1년, 연이라는 또 뜻을 갖고 있는 모양인데, 그 땅을 소유하기 위해서 다시 돌아온다. 이게 이제 마카이키 축제의 기본 개념이죠. 그 마카이키는 부족민들의 재물을 모으면서 섬을 한 바퀴를 돕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모의 전투를 벌이고, 축제죠. 제의 민중의 축복을 받으며 나아가는데, 이 신이 그 섬을 한 바퀴 도는 일주를 마치면 지금 현재 진짜 왕이 바다로부터 모습을 나타내고, 그래서 이 마카이키, 귀환한 민중의 신인 마카이키의 신복들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복들이 창을 던지고, 그 중 하나가 이제 상징적으로 표적을 맞춤으로써 왕의 죽음을 상징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살해된 왕은 신전에서 신에게 이제 제물로 바쳐지는 겁니다. 그런데 또 이 왕의 죽음이라는 게 곧 그 실제 왕의, 현실 왕의 재직위의 순간이기도 해서 결국 신이 다시 희생이 되는 거죠. 신이 죽는 거죠. 그리해서 귀환한 신의 조상도 해체되고 치워지고, 이제 제2의 얘기예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진정한 찬탈자인 왕이 자기 자리를 이 1년에 한 번씩 하는 제의를 통해서 자기 자리를 다시 확인하는 거죠. 또 다시 왕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써 다시 왕을 계승하고 이어가는 거죠. 인신공양이라는 또 하와이에서 하는 왕의 특권이라고 하는데, 그런 일상적인 업무를 다시 시작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하와이 역사에도 보면 사실 하와이가 섬이기 때문에 하와이를 지배하는 지배자들은 바다로부터 오는 거죠. 그러니까 신이면서 왕인 자가 바다에서 육지로, 그리고 우리도 이제 사실은 단군 왕검 이런 거 보면 하늘에서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토착민은 호랑이거나 곰이었던 거고, 그 지배자인 그 남자의 혈통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죠. 외부에서 오는 거죠. 그래서 바다에서 육지로. 그래서 이방인이었던 것이 토착민으로 되는데, 그 지역의 여인과 결합함으로써, 웅녀와 결혼함으로써, 이런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그 수장은 이동을 하게 되고 부족민에 동화된다. 그래서 이런 변신은 여성의 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 신화적으로 보면 패턴이 비슷하죠. 로노 왕이 이제 젤에 의해서 떠나게 되면 왕은 섬을 한 바퀴 다시 돌면서 어업과 농업의 성지, 즉 로노의 농경 성지를 그 축제 기간 동안 닫아뒀다가 다시 개방하면서 이제 범을 맞는 거죠. 그러려면 신 자체가 그 능력을 빼앗겨서 신년의 첫 희생제물이 돼야 한다. 그러니까 그 식물신의 기본 개념이, 식물들이 모두 죽어서 땅 속으로 사라져 버리는 그 겨울 동안에 그 식물신이 그 식물의 힘을 가지고 있다가 봄이 되면 그 식물신이 죽으면서 그 힘을 도로 내놓는 거죠. 그럼으로써 식물의 생명력을 매해 보존하고 이어주고 이러는다는 개념이 이런저런 나라의 신화들에 나타나 있는 거죠. 하와이도 그랬다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그 마저 나머지 얘기들 하면, 이게 바로 이제 그 쿡 선장이 죽게 되는 계기인데, 1779년 2월에 북태평양을 하서 출발했는데 하와이를 떠난 거죠. 그러니까 마카이키 축제가 끝났을 즈음에 마침 이 쿡 선장의 함대가
하와이를 떠난 거기 때문에 르노신이 떠난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가는 도중에 레졸루션 후에 돛대가 부러져서 수리하기 위해서 카알라케쿠아만으로 다시 귀향하게 됩니다. 그때가 바로 이제 마카이키 축제가 끝난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축제에서 제의에 의해서 그 현존 왕은 르노 왕을 죽이는 방식으로 그것을 이제 축제적 형식으로 하면 결국 쿡 선장이 항구를 떠나는 방식으로 섬을 떠나는 방식으로 축제가 완결이 됐는데 다시 왕이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 현존하는 왕이랑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누구 하나 죽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신화에서 갑자기 역사로 실제 세계로 돌변한 겁니다. 1779년 2월 14일에 원주민들이 쿡 탐험대 보트 한 척을 절도했고 쿡이 하와이안 칼라니오프를 인질로 잡으려고 상륙을 했는데 원주민의 공격을 받아서 이제 쿡 선장이 죽게 됐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왕은 잡으러 오니까 뭐 큰 저항하지 않고 따라 나서려고 했는데 그 부인 카네이카 폴레이가 예전 왕들이 이런 식으로 죽었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신화적 사실들을 보여주면서 그 현실과 이렇게 오버랩이 된 거죠. 우리도 왜 조선 왕조에서 보면 뭐 그 신하들이 상소할 때 뭐 옛날에 중국의 고사가 어쩌고 뭐 이런 얘기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옛날 사람들은 옛 고사나 신화가 지금 행위의 어떤 원인, 이유, 정당성, 명분 이런 걸 제공하는 거죠. 수장 둘이 이제 말해주니까 거부하고 갈등이 생겨서 결국 쿡 선장이 죽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 거죠. 참고 삼아 요 얘기하고도 이제 관계가 되어 있는 건데 이 부인이 그러니까 왕비가 말렸다는 것하고도 요 신화 얘기랑 연결이 돼 있어요. 하와이 창조 신화를 보시면 원래 이제 생성적 영혼 자체로서의 신이 있고 뭐 스스로 생겨난다는 뜻이겠죠. 생성적 영혼이라는 게. 그래서 자기 생성의 긴 밤인 포의 7시대가 뒤따릅니다. 그리고 거기서 신들이 인간의 형제로 탄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신들이 자기 누나, 남자 신과 인간이 자기들의 누나를 차지하기 위해서 형제 간의 싸움을 벌입니다. 라일라이가 그 누나인데 라일라이가 인간 키위와 결합하기도 하고 신인 카네와 결합하기도 합니다. 여기 부인이 지금 어떻게 보면 라일라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 키와의 사이의 자손이 먼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의 자손은 그 뒤에 나왔기 때문에 신의 자손들이 인간 가계에 흡수되고 차남이 되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서열이 정리된 겁니다. 뭐 사실은 신화라는 게 결국 인간이 자연 세계 속에서 살기 위한 어떤 여러 가지 장치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신을 위해서 신화가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을 위해서 신화가 있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된 거죠. 죄송합니다. 바로 이게 이제 그 국선장의 죽음의 장면을 그때 같이 동행했던 화가 겸 선원이 그렸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뒤에서 이제 국선장의 등을 찌르려고 칼을 들고 있는 자가 보이죠. 이게 이 자가 이제 누구냐? 뭐 원래 이제 형사 사건이기도 한 거니까 당시에 쿡이라는 대단한 영웅이 하와이인들에서 죽었기 때문에 이 사건 조사가 굉장히 치밀하게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워낙 사람들이 뒤섞여 있으니까 그 사이에 누가 죽였는지에 대한 설왕설래가 있는데 이 그림을 통해서 이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이 누군지에 대한 또 셀린즈의 설명도 있습니다. 그 저자의. 자, 이 정도 하고 우리 다시 신화 얘기로 돌아와서 그리스 로마 신화로 돌아와서 제우스의 부인들 얘기부터 합시다. 이제 바람 피는 얘기가 중요하다는 얘기 전에 했었잖아요. 헤라 이전의 부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아동 버전에서는 헤라가 그냥 유일한 부인처럼 되어 있습니다만 신화 얘기들 보면 헤시오도스나 이런 걸 보면 헤라 이전에 메티스, 테미스, 에우리노메, 데메테르, 무네오시네, 레토 순으로 부인들이 있습니다. 그 데메테르와 레토를 제외하면 데메테르와 레토는 좀 상당히 인격화되어 있는 그런 형태가 되어 있지만 다른 여신들은 제우스의 통치, 그러니까 제우스의 통치라는 게 결국 혼돈의 세계의 코스모스 질서를 가져온 거라고 했잖아요. 그가 어떤 성격인지를 보여주는 좀 추상 개념을 인격화한 것이다. 신으로 삼은 거죠. 테미스는 법이라는 뜻이고요. 에우리노면 널리 다스린다는 뜻이고 또 그들의 자식들의 이름들에서도 그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제 무네모신의 여신 같은 경우에는 이 무네모신에는 그 기억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인의 지위와 관련돼서 아마 헤시오도스가 이런 식으로 집어넣지 않았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우스가 그 거인족들과의 전쟁을 이기고 이걸 기념하기 위해서 기억의 여신 무네모신이랑 동침해서 9명의 무사 여신들을 낳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서사시, 서정시 이런 식으로 자신의 업적 그걸 이제 기록해서 후세에 넘긴다 뭐 이런 거 작품으로 만들어서 그 아이디어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무사 여신들은 전통적으로 시인을 보살피고 그 헤시오도스의 영감을 주었던 무사 여신 그 그림도 보셨잖아요. 그 헤시오도스가 시인들을 왕들과 대등하게 놓고 싶어서 작가의 어떤 뭐랄까 특권이죠. 그렇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 신화라는 게 창작과 전승이 같이 막 어우러지잖아요. 그래서 이 그리스 신화 갖고는 종교적 유연성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다. 이게 경전화돼 있었으면 큰일 나는 거죠. 사문난적이고 이단이고 뭐 이러겠습니다만 그런 어떤 경전이 없고 그 다음에 사제가 없기 때문에 가는 일입니다. 레다 얘기가 또 있죠. 이건 이제 신인 부인들이 아니라 이제 인간 여성, 신의 어머니인 인간 여성 레다 얘기가 있습니다. 백조가 벽제로 변해갖고 제우스가 레다와 결합하는 것으로 돼 있으니까 뭐 약한 척한 거죠. 백조가 이렇게 아픈 것처럼 백조가 아름다운 백조가 있으니까 레다가 그거를 이제 품었는데 제우스가 품은 거죠 결국은. 그래서 이게 원래 유부녀였기 때문에 알에서 남자 쌍둥이 여자 쌍둥이가 알을 낳았고 레다가 알을 낳았고 그 알에서 남자 쌍둥이 여자 쌍둥이가 나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남자 쌍둥이는 디오스코로이 그러니까 제우스의 자식들이라는 뜻이에요. 제우스의 젊은이들이라는 뜻인데 그래서 이제 카스토르와 폴리데우케스고 폴리데우케스는 이제 라틴어로 폴룩스가 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이제 폴리데우케스가 제우스 쪽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남녀 쌍둥이가 낳으면서 한쪽이 사람이고 한쪽이 제우스의 자손이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둘이 이제 이다스 링케우스라는 형제와 여자를 놓고 싸웠다가 죽게 됩니다. 근데 이제 폴리데우케스는 신의 자식이기 때문에 꼭 하데스에 가서 있을 필요가 없는데 폴리데우케스가 자기 형제랑 같이 있고 싶어서 뭐 하루는 천상에 하루는 하데스에 이렇게 번갈아가며 머물게 됐다라는 얘기가 이제 전해지는 거고요. 민간 종교에서 보면 이 둘이 뱃사람을 보호하는 존재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폭풍이 칠 때 보면 우리 뭐 저기 무슨 뭐죠? 하여튼 뭐 그 배에 나오는 그런 영화들 같은 때 보면 가끔 보이는 건데 배 돛대 위에 어떤 빛이 보이는데 이게 이제 네온 현상 같은 거래요. 그래서 이걸 이제 세인트 엘머스 파이어 그러니까 영문권에서는 그러니까 성 엘모라는 사람의 불이라서 그 성 엘모는 또 이제 그 사람 뱃사람들 보호하는 성인이었겠죠. 그 돛대 그걸 파란 빛이 보이면 이 둘 폴리데우케스와 카스토르가 뱃사람들을 보호해 준다는 상징으로 구원의 징조로 옛날 민간 종교에서 봤다 뭐 이런 얘기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날개 달린 여신이 있는데 어떤 무슨 옥좌 같은 데 밑에 이렇게 있죠. 이게 메티스 여신 제우스의 옥좌 밑에 있는 메티스 여신을 보여준 거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아시겠지만 이 메티스 여신을 뒤에 바로 이제 나온 얘기인데 제우스가 먹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제우스의 뱃속에 있다는 얘기를 이렇게 제우스의 그 옥좌 밑에 있는 식으로 이제 표현한 것 같아요. 이게 기원전 550년에서 525년 사이의 화병 그림입니다. 이거는 테미스 여신. 우리가 보통 디케 여신이 이렇게 정의의 여신이 이렇게 눈을 가리고 저울을 손에 들고 한쪽에 칼을 들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서양에서는 테미스 여신과 디케 여신이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테미스 여신의 딸이거든요, 디케 여신이. 그래서 이거 테미스 여신 상으로 만들어진 거죠. 법도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자, 이건 또 이제 테미스 여신이 제우스랑 그 신들의 일을 상의하는
이렇게 이제 일종의 뭐 상담자 역할을 할 정도로 이렇게 강한 권력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고요. 이 보시면 헤르메스, 이건 아폴론 여신, 니케가 옆에 있죠. 아폴론이 아니란다. 아테네 여신이 늘 데리고 다니는 아폴로신은 뭐 시종 같은 존재 니케죠. 자, 여기는 이제 여러 종류의 그 여신들 등등이 이제 여기 있는데요. 이름들이 사실 여기 다 써 있어요. 근데 여기 좀 너무 작아서 보이진 않습니다만 확대하면 보일라나요? 확대해도 안 보입니다. 어, 여기가 맨 왼쪽에 있는 게 에우리노메. 아까 제우스의 부인 중에 하나라고 그랬죠. 그다음에 이게 포토스. 예, 에로스와 유사한 존재인 거죠. 이게 그리움 이런 뜻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여기가 히포다미아 신화에 나오는 인물이고 여기가 에로스 젊은 청년으로 나와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아요, 이아소 그리고 아스테리아는 데메테르의 자매였죠. 그래서 데메테르가 아폴론과 아르테미스를 낳기 위해서 해산지로 정했던 그 델로스 섬의 원주인입니다. 예. 주인이라기보다는 이 여인 자체가 그 섬이 됐다고 했죠. 메추라기 섬이라는 뜻이에요. 오르튀기아라는 섬 이름이었다가 데메테르가 아니고 누구죠? 레토가 여기서 해산을 함으로써 델로스 섬이 됐다. 뭐 얘기가 있었죠. 히포다미아라는 존재는 뭐 피리투스거나 또는 뭐 펠롭스의 부인이 되는 여자다. 뭐 이렇게 이제 알고 있어요. 자, 여기는 그 제우스의 부인들 얘기 때문에 지금 나온 건데 제우스의 부인들 여기 한쪽이 데메테르, 또 한쪽이 딸인 페르세포네, 가운데가 이제 그 농사의 신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것도 다시 한번 나올 텐데 트립톨레모스. 그래서 이제 이 데메테르가 농사 짓는 법을 가르쳐 줘갖고 이 부조가 이제 그 엘레우시스라는 곳에 있는 부조인 겁니다. 기원전 440년에서 430년. 그래서 데메테르와 페르세포네를 섬기는 종교가 엘레우시스 비교라는 것이 있는 겁니다. 이 얘기 나중에 이제 우리 데메테르와 페르세포네 얘기할 때 다시 하게 될 겁니다. 여기 무네모 시네라고 써 있는 겁니다. 모자이크 형태인 건데 뭐 화질이 좋지 않아서 무네모 시네 여신, 기억의 여신, 기억이란 뜻이에요. 이건 AD 2세기경에 안티오크라는 곳에서 발견된 모자이크입니다. 여기 아주 인상 깊은 작품이죠. 이제 백조로 변한 제우스가 레다의 품에서 레다와 결합하는 아주 야한 장면인데 그 레다의 그 몸이 범상치가 않죠. 뭐 어깨도 이렇게 그렇고 이게 뭐 허리며 허벅지며 이게 뭐 근육질 여성이라기보다는 굉장히 다부진 몸매를 갖고 있는데 여성으로서는 이 작품은 원래 원본은 미켈란젤로가 그렸다고 돼 있어요. 근데 그 원본은 없어졌고 이 원본을 카피한 복제본들이 여러 버전들이 돌아다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16세기의 카피본이고요. 누가 복제한 건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대가의 숨결이 느껴지죠. 포즈도 그렇고 워낙에 또 미켈란젤로가 등장인물들을 다 다부진 몸매를 가진 걸로 그리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자, 여기는 무사 여신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아울로스를 부르고 뭐 시를 쓰고 키타라를 연주하고 뭐 등등. 이게 또 다른 악기. 저기도 아울로스 불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명. 자, 이거는 카스토르와 폴룩스.
두 명의 기사 계급의 젊은이들처럼 돼 있죠. 그래서 이거는 기원전 450년 정도에 나왔던 화병 그림입니다. 그림도 근사하죠. 요거는 루벤스가 그린. 그래서 이 카스토로 폴룩스가 이 두 여인을 납치해 가려고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게 레우키포스라는 사람의 두 딸들입니다. 포이베와 힐라에이라라는 둘인데 이 둘이 원래 약혼자들이 있었던 거죠. 아까 얘기했던 그 두 명의 약혼자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린케우스와 이다스. 그래서 이제 이 두 여인을 납치하려다가 그 둘과 싸우게 됐고 결국은 죽어요, 둘 다. 이 린케우스와 이다스 중에 이다스가 죽나 그러고, 그 얘기를 담은 겁니다. 루벤스가. 루벤스의 작품은 연도가 없네요. 자 이게 세인트 엘모 파이어, 세인트 엘모 파이어. 이렇게 돛대 끝에 이렇게 파란 불이 들어오는 것처럼 네온 사인 현상이에요. 네온 사인이 이거에 착안해서 만든 조명인 거죠. 이거는 뭐 옛날에 있었던 영화입니다. 세인트 엘모스 파이어라는 뭐 청춘 영화라고 하던데 청춘 영화일 수밖에 없는 게 둘 다 선남 선녀들이 뭐 잘생긴 당시에 아름답고 잘생긴 배우들이 다 총출동한 겁니다. 지금은 뭐 할아버지 할머니들 다 됐죠. 자, 이것도 이제 그 석관묘에 있었던 건데, 9명의 무사 여신들. 테lep시코레, 우라니에, 에라토, 폴리무니에, 클리토, 에오테르페, 탈리에. 이건 이제 약간 라틴식으로 읽은 건데, 멜포메네, 칼리오페. 칼리오페는 오르페우스의 어머니라고 돼 있죠. 그래서 각자 관련되어 있는 물건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각자의 직능을 보여주기 천문학이겠죠. 이게 지구이가 있는 거 보니까.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제우스의 연인 에우로페와 이오. 페니키아의 왕녀입니다. 에우로페는 아버지가 포이닉스 또는 아게노르라고 되어 있고, 이 에우로페를 보고 반해서 제우스가 소로 변해서 그 해변가에서 놀고 있었는데, 제우스가 소로 변해서 이제 물 속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물 속의 변은 아니 뭐 해변에 나타난 거죠. 그랬더니 그 소가 너무 아름답게 생겨서 에우로페가 다갔더니 에우로페를 훌쩍 태우고는 바다로 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제우스가 어디로 갔냐면 크레테 섬으로 갔어요. 크레테 섬에 가서 자기 자식들을 낳게 한죠. 이게 미노스라는 크레테 섬의 전설적인 왕이 여기서 태어납니다. 에우로페랑가 유럽이거든요. 영어식으로 읽으면. 유럽이란 말이 이 이름에서 왔을 거라는 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뭐 페니키아 쪽에서 크레테 섬으로 간 건데, 페니키아는 이제 아시아 쪽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한번 아시아에서 그 그리스 쪽 영토를 건너왔기 때문에 유럽이 됐나? 뭐 그걸 구별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헤로도토스, 그러니까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역사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서 이제 페르시아 전쟁의 기원에 대해서 밝히는 건데, 역사가이긴 하지만 신화를 마치 역사적 사실처럼 해석하는 그런 관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오를 뭐 제우스가 납치한 건 아니라 사실은 이제 페르시아인들 또는 페니키아인들이 납치를 했고, 그걸 보복하려고 에우로페를 그리스인이 납치했다는 것이고, 그래서 서로 이런 납치극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이것이 이제 서로 원한이 되고, 그래서 페르시아 전쟁의 기원이 됐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화에서 버전이 달라지는 얘기들이라고 했을 때 헤로토스 얘기를 요 사례를 가져다 쓰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거 좋은 사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헤로토스는 신화의 새로운 버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화를 역사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화가 어떻게 해서 생기게 되느냐를 설명하는 여러 가지 설명 형태 중에
어, 글이 없었던 시절에 어떤 벌어졌던 사건을 어, 잘 남기기 위해서 재미난 이야기 형태로 탈바꿈시키는 과정에서 신화가 만들어졌다라는 그런 신화 해석하는 한 가지 방식이 있거든요. 그 입장에 헤로도토스가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헤로도토스는 신화를 만들거나 신화의 다른 갈래를 보여준 게 아니라 신화를 역사로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에는 그래서 이게 더 정답이다. 사실을 밝혀주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고 이걸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건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화 그대로 보는 거예요. 신화가 뭐 사실이냐 과학이 맞네 아니 이런 얘기를 따지자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신화의 줄거리 속에서 이런 식의 전개가 맞는 건지 저런 식의 전개가 더 맞는 건지 이게 더 맞다는 거는 그럴듯하다, 재밌다, 뭐 신화답다 이야기 줄거리에 어, 앞뒤에 더 적절한 전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또 한 여인이 이오. 이오는 이제 아르고스의 헤라 여사자입니다. 제우스가 못했죠. 그러니까 아르고스의 헤라 신전이 있고 그래서 헤라는 원래 아르고스 쪽에 있었던 토착신일 거라고 보는 거예요. 아르고스에 있던 헤라 신전의 여사제였는데 제우스가 또 이 여자를 홀라당 사랑으로 감싼 거죠. 예. 또는 이나코스 강물신의 딸이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우스가 이 여인이랑 이제 바람을 피면서 헤라한테 들킬까봐 구름으로 모습을 바꿔서 그 현장을 이렇게 덮은 거죠. 자기 모습을 스스로 구름으로 만들어서 안 보이게 한 거죠. 사랑을 나눈 장면을. 그랬더니 헤라가 보고 있다가 그 구름이 이상하게 지상에 있으니까 신경 쓰여서 급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이 잠깐 사이에 그 이오를 암소로 변신시킨 거죠. 그러니까 헤라가 눈치가 이상하지만 뭐 물증이 없으니까 그 소를 나한테 달라 그랬고 그래서 그 소를 눈이 100개 달린 아르고스라는 존재 뭐 사람처럼 되어 있어요. 아르고스에게 시키게 했고 그래서 눈이 100개 달렸다는 얘기는 잠이 들더라도 눈 100개는 다 감지 않는다라는 소리죠. 계속 감시하기가 가장 최고다. 이거 파놉티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렇게 지키게 하니까 이제 헤르메스를 보내서 헤르메스가 자기 팸플룻 악기를 불어서 감미로운 악기로 완전히 다 재워서 눈 100개를 다 감게 한 다음에 아르고스를 죽였다. 이것도 좀 재밌는 얘기를 만들려고 그랬겠죠. 뭐 헤르메스 힘이 없어서 아르고스를 산채로 못 죽였겠어요. 그래서 아르고스를 죽였다는 거고요. 그래서 헤르메스의 그 별명 중에 이름을 까져보네. 그러니까 아르고스 살해자라는 이제 별명이 있어요. 근데 여전히 이오는 소의 모습을 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헤라가 등에 소파리 이런 겁니다. 소의 등에 피 빨아먹는 우리 인간에게 모기 같은 존재인데 그걸 보내서 이제 괴롭히니까 그 따갑고 간지럽고 막 이런 것에 미쳐서 막 광란에 빠져갖고 온 세상을 헤매고 다녔다가 흑해 이렇게 그래서 이제 바다를 건너서 이 보스포러스라는 겁니다. 보스포러스가 무스가 소거든요. 무스. 그래서 소가 건너는 건널목. 그러니까 그렇게 깊지 않다라는 소리죠. 이 보스포러스 다리를 건너서 바다를 건너서 이집트에 도착해서 에파포스를 낳은 거죠. 제우스의 자식 에파포스를 낳고 거기서 이시스 여신으로 그러니까 이오가 이시스 여신이 됐다. 뭐 이런 식으로 그리스 신화에서 얘기하는 거죠. 이시스 여신은 이제 이집트의 여신입니다. 이시스 여신으로 섬겨진다. 이 얘기가 이제 변신 이야기에 나온다라는 거고요. 아이스킬로스에서는 이제 이오가 이제 꿈을 꿔서 그 아기를 가졌는데 집이 불탄다 뭐 이런 그런 꿈을 꿔서 아버지가 이 여자 얘가 집안을 말아먹겠구나라는 꿈이라고 해몽을 하고 그래서 이오를 쫓아냈는데 그래서 이오가 이제 소로 변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로 아이스킬로스가 이제 또 비극에서 다룬 게 있는데 이 해석에서 보면 이제 보통 우리도 그랬어요. 옛날에 말만한 처녀 뭐 이런 얘기 했는데 성숙한 처녀를 이제 짐승에 비유하는 그런 관습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오가 암소로 비유가 된 것이고 등에가 쏘고 뭐 그래서 창란이 생기고 뭐 이런 건 성적 성숙기에 이르는 어떤 그 소녀에서 처녀로 바뀌는 그런 혼란기
상황이다. 뭐 이렇게 봐서 이게 이제 그 소년에서 처녀로 가는 과정을 어떤 신화적으로 보여주는 거다. 상징적으로 뭐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사랑은 병이다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말라디 다무르라고 불어에서 하는 말이 있는데 그 얘기와 이제 연결되니까 성적 에너지가 이제 그 처녀에게 이렇게 들어오면서 성숙해지면서 생긴 혼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거다. 신화적으로 이런 설명이 있는 거죠. 자, 이거는 에우로페를 이제 납치해가고 있는 이 황 제우스. 여기 이제 이것도 사랑의 장면이라고 에로스가 뒤따르고 있고 여기도 에로스가 뒤에 떠 있고 저기 같이 놀러 왔던 동무들은 저기서 막 소리쳐 부르고 있고 굉장히 색깔이 아름답죠. 티치아노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입니다. 이탈리아 화가. 1560년에서 1562년 사이 그린 그림이고요. 사실은 이제 이 소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이 크레테 섬 자체가 소를 굉장히 뭐 아낀다고 할까요? 뭐 그런 것도 있고 이게 축제에서 이게 소 타넘기 뭐 이런 아크로바트 같은 장면을 연출했다고 하는 얘기들도 있는 게 벽화에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잘생긴 그림도 아주 멋있죠. 이게 기원전 1700년 전 그림이에요. 여기 이제 사람이 날렵하게 소 등을 타고 넘어가는 장면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소를 가까이 하는 크레테 문화와 연결짓는 신화가 아니겠느냐 이런 해석도 가능하죠. 이게 1600년에서 1450년 사이에 기원전 1600년에서 1450년 사이에 크노소스라고 하는 크레테의 가장 큰 도시 거기 건물 크노소스 궁전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또 얘기하게 될 텐데 그 벽화를 복원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음각이 돼서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들 조각들이 보이시죠? 요게 원래 남아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뭐 전체 그림의 한 50%도 안 될 건데 한 20, 30%밖에 안 돼 보이는데 요 그림 남은 것만 가지고 이걸 복원한 겁니다. 다 이어 붙여 갖고 너무 심하게 복원했다는 얘기도 하지만 굉장히 우아한 문화를 가졌던 것 같아요. 크레테 문화가. 자, 이거는 이제 페니키아가 당시에 그 상업으로 되게 유명한 도시였거든요. 그래서 이 페니키아의 그 상업적인 영역, 지중해 전역에 다 걸쳐 있는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돈이라는 말, 페쿠니아라는 말이 라틴어에서 페쿠니아가 돈이라는 말인데 페니키아에서 온 말입니다. 자, 이것도 에우로페를 등 뒤에 태우고 가는 제우스를 그리는 거고 이 바다의 신 포세이돈이 막 물고기 소리를 하고 있죠. 이거는 기원전 340년 칼릭스 크라테르 이게 풀 섞는 그릇이에요. 여기도 여기는 마치 에우로페가 제우스를 무슨 저기 애완동물처럼 다루고 있긴 합니다만 요거는 이제 원래 화병 그림이었던 것을 일러스트레이션 한 거죠. 기원전 5세기경 작품이고요. 자, 이건 우리가 사실은 뭐 신화라고 해서 뭐 이렇게 좀 가려져 있긴 합니다만 그 신화를 사실로 놓고 보면 끔찍한 일이잖아요. 제우스가 뭐 바람핀 정도가 아니라 겁탈, 뭐 약탈 이런 거 다 한 거죠. 강간 이런 거 다 한 거죠. 그 점에 착안한 그림입니다. 이건 에우로페의 강간, 레이프 오브 에우로페라고 돼 있는데 현대 작품이죠. 그래서 이거는 막스 베크만이라는 화가인데 1933년 작품입니다. 그래서 독일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당시가 이제 히틀러의 나치 정권이 있었던 시절인데 지금 제우스와 에우로페 신화를 원용해서 나치라는 괴물이 유럽을 유린한다. 뭐 이런 식의 그림을 상징적으로 그린 작품입니다. 자, 유럽 얘기가 나와서 유럽 흑해, 지중해 전에 한번 나왔던 그림이죠. 리비아, 아프리카 쪽, 아시아 이런 식으로 당시에 이제 세계 지도
락시만드로스가 그렸다는 얘기도 있어요. 바로 이게 이제 이워와 바람피는 제우스인데 여기 이제 보시면 화가가 이제 신경을 많이 쓴 거죠. 여기 손 모양으로 돼서 이호의 허리를 감고 있죠. 이호도 이제 뭐 좀 호응 가는 분위기예요. 화가의 관점에서 보면 여기 보시면 이호의 입술 쪽의 부분에 사람의 얼굴이 얼핏 나오죠. 이런 식으로 관능적으로 그린 겁니다. 사실은 이 화가는 코레조 1532년에서 1533년 사이의 그림이고요. 자, 이거는 그 아르고스를 죽이는 헤르메스 얘기입니다. 아르고스가 원래 뭐 날래다라는 뜻도 있고 아르고스라는 지역도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 눈에 여기 다 눈이에요. 여기 이오가 여기 뒤에 있고. 이거는 기원전 5세기 화병 그림이고. 자, 그래서 이제 그 아르고스가 죽으니까 아르고스를 기리기 위해서 헤라가 지금 빨간 드레스를 입고 있는 헤라죠. 헤라가 아르고스의 눈을 떼다가 공작 깃털에다 붙였다. 뭐 이런 얘기가 또 있어요. 근데 공작은 신화 시대에는 그리스에 없었던 거라서 나중에 이제 헤라의 어떤 신수가 된 거죠. 신의 동물이라는 뜻입니다. 신수 한자로. 각 신들을 상징하는 동물들도 있고 뭐 물건들도 있고 그렇죠. 이거는 누구 그림이냐면 이 그림 빼먹었는데 설명을 나중에 다시 또 나올 거거든요. 그때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네, 이 지도 아르고스가 여기 이 지역이죠. 아르카디아, 메세니아, 라코니아, 엘리스, 올림피아가 있는 엘리스. 여기는 아카이아고 여기 코린토스 지역. 자, 또 제우스의 여인 칼리스토 얘기를 합니다. 칼리스토는 이제 아르테미스의 추종자입니다. 아르테미스 여신을 따르는 추종자였던 거죠. 그래서 아르테미스 여신이 처녀신이기 때문에 자기도 처녀로 남으려고 했는데 또 제우스가 아르테미스 이번에는 여성으로 변했어요. 심지어 성을 바꿔서 제우스가 아르테미스로 변신해서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모종의 그러니까 레즈비안의 어떤 흔적을 보여주는 거죠. 뭐 변신하기가 했다고 하지만 이 칼리스토 입장에서는 아르테미스인 줄 알고 접근을 허용하게 된 거죠. 이게 약간 그 동성애 성향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결국 임신을 해서 아르테미스를 비롯한 그 무리에서 쫓겨나고 아이를 낳고 결국 헤라에 의해서 또 저주를 받아서 곰으로 변신합니다. 근데 이 아이가 이제 사냥꾼이 돼서 다 커서 엄마 곰을 만났는데 엄마를 못 알아보고 죽이려고 하니까 제우스가 그런 끔찍한 일을 보다 못해서 그 모자를 큰 곰자리와 작은 곰자리로 만들었다. 이거 유명한 얘기죠. 그래서 이제 헤라는 또 아직 성이 안 풀려서 오케아노스 그 바깥쪽에 그 강에게 부탁해서 이 큰 곰자리가 이제 그 별의 일지 운동을 전에 보여준 적 있죠. 그래서 밤하늘의 별들이 이제 움직이는데 이 큰 곰자리는 북극성 근처에 있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바닷물에 몸을 담그지 못하게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했다. 이게 별자리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북극성 주변의 별들이 바다로 지지 않는 것에 대한 이제 원인 설화가 되는 거죠. 천문학을 이제 신화적으로 설명하는 거죠. 오비디우스의 판본과는 다르게 아폴로도로스에 따르면 이제 앞에 이 얘기는 이제 오비디우스 판본이고요. 아폴로도로스에 따르면 칼리스토는 아이를 낳기 전에 아르테미스의 화살에 이미 죽었고, 그러니까 제우스가 그 뱃속에서 아르카스 그 아들 아르카스를 꺼냈다. 그 아르카스가 이제 아르카디아 아까 여기 나왔을 텐데 아르카디아 이 지역에 이제 어원이 됐다라는 거죠.
자, 이게 또 굉장히 예쁘장한 그림이죠. 이제 여인으로 되어 있으나 얼굴이 사실은 여인이라기보다는 조금 소년 분위기도 좀 나죠. 여기 초생딸을 달고 있어서 아르테미스 여신인 척하고 있어요. 칼리스토는 자기가 존경하는 아르테미스 여신인지라 접근을 허용하고 있는 소녀의 모습이죠. 이게 이제 로코코 화풍이라는 겁니다. 이게 예쁘장한 그림들. 프랑스어 부세라고 하는 로코코풍의 화가이고 1759년 작품입니다. 위에 에로스들 있죠. 이거는 이제 아르테미스에게 발각되는 임신 사실이 발각되는 장면. 목욕하다가 이제 혼자만 들어오지 않고 있으니까 그 추종자들이 수상해서 벗겨보니까 이제 배가 불러 있는 거죠. 이 아르테미스 여신이 있고 활을 또 꺼내고 뭐 좀 살벌한 분위기. 이것도 유명한 화가 티치아노입니다. 아까 그 에우로페 그린 티치아노 1556년에서 59년 사이의 작품이고요. 자, 이게 이제 북두칠성 큰 검자리. 이건 북두칠성이죠. 그래서 좀 이따가 이제 별자리를 하시. 이것도 화질이 별로 안 좋은데 이런 식으로 좀 확대를 하면 여기 북극성이 여기 있죠. 그래서 이 작은 검자리는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뭐 북극성 이게 북극성이죠. 그래서 이렇게 뭐 연장을 하면 이 큰 검자리가 나온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이제 큰 검자리. 여기 보면 이제 페르세우스도 있고 카시오페이아, 뭐 또 페가수스도 저 밑에 있고, 그죠? 헤라클레스. 그래서 이제 신화가 또 별자리와 굉장히 관련들이 많이 있잖아요. 별자리 이야기들이랑 궁수자리, 오리온 별자리 거고 이게 직녀성도 보이는군요. 이게 다시 작은 곰자리, 큰 곰자리.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해서 쭉 연장하면 요 두 별을 방향을 연장하면 여기 북극성이 나온다. 뭐 이런 얘기. 과학 시간에 배웠겠죠? 예. 자,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제우스의 동성연인 가니메데스. 트로야의 왕자였는데 독수리를 보내서 납치해 왔구나. 자기가 직접 제우스가 가서 납치해 왔다. 이렇게 됐어요. 술시중을 들던 헤베라는 여신이 있었는데 이 헤베가 헤라클레스와 결혼을 하게 되는 바람에 다른 술 따르는 미동이 필요해서 이번에는 이제 남자를 선택한 거죠. 미동, 아름다운 소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린 여러 가지 이제 화병들이 있는데 화병 조각도 있는데 닭을 선물로 주고 가니메데스를 데려가는 그런 조각이 있어서 이건 동성애 코드로도 읽힙니다. 그러니까 제우스가 이제 동성애를 했다는 코드로도 읽힌 거죠. 그러니까 제우스의 동성연이라는 제목을 붙였는데 당시에 이제 동성애의 어떤 풍습 중에 하나였던 거죠. 그 성적 대가로 동성애의 성적 대가로 어떤 닭이나 이런 짐승들을 주는 거죠. 옛날이니까 돈보다는 현물이죠. 그 목성에 네 위성이 있는데 주피터잖아요, 목성이. 그래서 네 위성 에우로페, 이오, 칼리스토, 가니메데스까지 우리가 그 네 위성 얘기까지 한 겁니다. 바로 이제 가니메데스 이게 모르니까 또 되게 화려하고 신비적이죠. 독수리라는 어떤 신성이죠. 제우스는 신성이 어떤 한 인간을 이렇게 휘감아서 데려가는. 그러니까 뭐 신비주의 인문한 뭐 이런 걸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장면이고 여기 이제 개가 보고다 짖는 장면인데 요 얘기는 이제 아이네이스 베르길리우스의 아이네이스 5권 252행에 보면 사냥 중이던 가니메데스를 납치하는 장면. 이 장면이 거기서 이제 운동 경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의 죽음을 기리는 그런 운동 경기를 하는데 그 운동 경기에 승리하는 사람의 상으로 주는 외투에
이 장면이 수놓아져 있다라는 건데 거기에 착안해서 이제 모로가 크리스토퍼 모로가 1886년에 저 장면을 그런데 멋있죠? 신비롭고 그 독수리도 굉장히 당당하고 이거는 로마 시대 때 작품인데 이 연도는 안 나오네요. 이거는 강물신이고 강물 근처에서 납치간 모양이죠, 그죠? 그래서 독수리가 지금 가니메데스를 업어가는 장면입니다. 이거는 가니메데스가 제우스의 술잔에 납치에 성공해서 술을 따르고 있는 여기 독수리가 제우스의 지팡이에 앉아 있고 홀 왕홀이라고 하죠, 왕홀. 자, 바로 이게 이제 앞에 거는 기원전 490년에 480년 작품이고요. 바로 이 문제가 되는 이 작품. 제우스로 보이는 인물이 가니메데스라는 젊은이를 끌어안고 있는데 이쪽 선 여기 을 보시면 닭 한 마리를 갖고 있는 거죠. 얘가 갖고 있는 거죠. 얘가 제우스는 한쪽 팔, 이쪽 팔 이렇게 돼 있구나. 여기 이 가니메데스가 이 닭 한 마리를 받은 거죠. 자, 이제 말 나온 김에 태양계를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구는 위성 이제 달이죠. 그죠? 그다음 마르스, 아레스 전쟁의 신, 포보스와 델모스 이게 다 데이모스 이게 둘 다 공포라는 뜻이고요. 주피터의 이오, 에우로페, 가니메데스, 칼리스토, 사투르노스, 크로노스죠. 사투르노스 밑에는 이런 엔콜라두스가 전에 있다는 얘기를 했었죠. 이게 토성이죠. 그다음에 테티스도 여기 있죠. 원초적 물의 여신. 디온의 레아도 여기 있고 자기 부인. 티탄이라는 위성 여기 속하고 히페리온도 여기 있고 이아페토스도 있고 포이베도 있고 이게 티탄들이 쭉 여기 속해 있죠. 우라노스, 천왕성 여기 이제 우리가 알만한 이름은 여기는 없어요. 티타니아 정도 뭐 있고 넵투누스 해왕성 트리톤이라고 아들이 여기다 위성으로 붙어 있고요. 네레이드 바다의 신들 바다의 그 요정들 네레이드가 여기 위성으로 또 붙어 있고 지구 따로 이게 해놨네요. 플루토 명왕성 얘는 카론 벳사곤 카론이 위성으로 붙어 있습니다. 다 신화 얘기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 거죠. 여기도 보시면 이건 뭐 색깔들이 더 이뻐서 화성, 금성, 지구, 화성이란데 멀키 수성은 제일 빠르기 때문에 헤르메스를 여기다 배치한 거고 공전이 속도가 가장 빠르기 때문에 베누스는 옛날부터 베누스였던 거고요. 금성 그다음에 얼스, 마르스 토성 그다음에 해왕성, 천왕성, 사투르누스 뭐죠? 토성, 주피터, 목성. 여기서 뭐가 빠졌죠? 천왕성이 빠졌어요. 천왕성, 그죠? 천왕성이 퇴출됐잖아요. 지구 행성에서 퇴출됐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얘기는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우리가 뭐 그렇게 자세히 할 건 없죠. 그래서 명왕성이 빠지면 명왕성, 그렇죠? 그 플루토 명왕성이 빠진 거죠. 그래서 이 노래는 좀 소리를 내가 안 켜놨는데 BTS 노래 있어요. 가사가 있죠.
너를 맴돈다 뭐 이런 얘기. 위성에서 쫓겨났지만 그래도 여전히 널 맴돈다 이렇게 재치 있는 가사를 썼더라고요. 작별이 무색해. 나에겐 이름이 없구나. 나도 너의 별이었는데 뭐 명왕성이 퇴출된 걸 뭐 애석해 하는 뭐 그런 의미의 가사. 이걸 이제 사랑 얘기랑 엮어서 쓴 가사가 있습니다. BTS였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